야, 신입, 커피 타와. 아메리카노 2잔, 설탕 3스푼씩 넣고.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순간 박철수 부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그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복종하는 신입사원의 모습 말이죠. 삼성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자 본사 15층. 이곳은 기획부서가 자리한 곳이었고 오늘은 이수진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25살의 그녀는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보였죠.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어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45살로 기획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키는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이 위압감을 주었죠. 특히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부하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커피 타러 가는 길에 복사기에 걸린 용지도 빼고 회의실 정리도 해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박철수 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그는 이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특히 명문대가 아닌 곳을 나온 애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이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한전자그룹의 회장인 이정호의 막내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경험해보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수진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던 거죠. 이름도 어머니 성을 따서 바꿨고 학력도 일부러 평범한 대학으로 속였습니다. 빨리 안 가고 뭐해? 커피 식으면 다시 타와야 한다고. 박철수 부장의 재촉에 이수진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로 박철수 부장은 신입사원들을 길들이는 것을 즐겼어요. 특히 자신보다 학벌이 낮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그에게는 회사 내에서의 서열이 곧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이 커피를 타러 간 사이 박철수 부장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신입들 정말 별로야.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동료들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부장의 성격을 아는 그들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이수진은 커피를 타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수진, 이게 뭐야?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놨어? 박철수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사한 지 2주가 지난 이수진은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부장은 그런 그녀의 태도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입사원이라면 더 쩔쩔매야 정상인데 말이죠. 사실 박철수 부장에게는 깊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지방사립대학을 나온 그는 평생 학벌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명문대 출신 후배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분노를 달랬어요. 보고서 형식부터 틀렸어. 이런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지? 박철수 부장은 보고서를 이수진의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진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수진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부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맞아요. 이수진의 대답에 김대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박철수 부장에게 맞서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철수 부장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이수진, 점심 먹지 말고 이 자료 정리해놔. 오후 회의 때 필요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은 도시락을 꺼내지도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다른 동료들은 미안한 듯 바라보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박철수 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이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집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회장의 딸로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박철수 부장은 이수진이 정리한 자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찾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떡해? 상식이 부족한 거 아니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서 이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이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수진,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박철수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 큰 싸움을 한 여파로 기분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풀이 대상은 언제나처럼 이수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고? 전부 다 잘못됐어.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박철수 부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달 동안 참아온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억눌렀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부장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수진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너 같은 애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말 의문이야.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어요. 주변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부장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부장님, 조금 과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철수 부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즉시 입을 다물었어요. 김 대리는 신경 쓰지 마. 이건 나와 이수진 사이의 문제야. 박철수 부장은 다시 이수진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너 진짜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이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의 딸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배워서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수진의 대답에 박철수 부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인정, 내가. 하하, 정말 웃기네. 그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의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들어 박철수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박철수 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불만 있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박철수 부장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수진에게 불가능한 업무량을 주며 하루 안에 끝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수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이수진,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어. 입사 2달째가 되던 금요일 오후 박철수 부장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상무님께 크게 혼난 그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풀이 대상은 언제나처럼 이수진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어요. 이수진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정하라고 말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너 정말 우리 회사 직원 맞아? 박철수 부장은 이수진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수진은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박철수 부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수정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만 받아먹을 생각이야? 박철수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부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김 대리가 다시 한번 말려보려 했지만 박철수 부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김 대리는 끼어들지 마. 이건 교육이야, 교육! 박철수 부장은 이수진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정도였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 그 당당한 눈빛은 뭐냐고? 박철수 부장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어요.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부하 직원들과 달리 이수진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어디서 감히? 그 순간이었어요. 박철수 부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이수진의 왼쪽 뺨에 박철수 부장의 손바닥이 내려앉았어요. 그 소리는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수진의 뺨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똑바로 박철수 부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이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뺨에 손을 대고 박철수 부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어요. 김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고? 이게 교육이야. 요즘 신입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박철수 부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왼쪽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바로 실망이었죠.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실망 말이에요. 이수진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사무실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금요일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은 이수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부장의 눈치 때문이었어요. 박철수 부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주말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후회보다는 오히려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수진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진, 커피 타와. 박철수 부장의 첫 마디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커피를 타러 간 이수진을 보며 박철수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역시 한번 제대로 교육시켜주니까 얌전해지네. 요즘 신입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이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금요일 일은 정말 너무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수진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만약 힘들면 인사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수진은 김 대리의 걱정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박철수 부장은 또 다른 트집을 잡았어요. 이수진, 이 자료 정리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수진을 괴롭히기 위한 핑계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반응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 이수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비서님. 이수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김 비서는 이수진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이수진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할 생각이었죠. 그날 밤 이수진은 오랜만에 아버지 이정호 회장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자상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화요일 저녁 이수진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김 비서를 만났어요. 김 비서는 이정호 회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이수진을 어려서부터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비서는 이수진의 뺨에 남은 자국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김 비서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이수진은 차분하게 박철수 부장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김 비서는 이수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같은 시간 박철수 부장은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응, 회사에서 좀 까다로운 신입이 있었는데 드디어 길들였거든. 박철수 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들였다니.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애들은 이 정도 해줘야 정신을 차려. 내가 신입 때는 더 심했어. 박철수 부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요일 회사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룹 회장이 각 계열사를 순회하며 직접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오신다고? 우리 부서도 점검받나?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전 부서 다 점검받는다고 했잖아. 박철수 부장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룹 회장의 방문은 모든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수진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죠. 목요일 오후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가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받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수진은 박철수 부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의 학력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재정 상황, 심지어 회사 내에서의 평판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박철수 부장은 지방사립대학 출신으로 평생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 집값 대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그의 권위적인 태도와 신입사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인사팀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묻혀버렸다고 했어요. 금요일 아침 이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며 갖은 트집을 잡았어요. 이수진, 이 보고서 또 틀렸네. 정말 답답해. 죄송합니다. 이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회사 전체 공지가 내려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정호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서는 완벽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박철수 부장은 그 공지를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었거든요. 모두 들어. 다음 주까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정리해놔. 회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수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김대리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수진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 회사 방문 시 개인적으로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다. 무슨 일이니? 그때 직접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정호 회장은 딸의 진지한 문자를 보고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굳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을 믿고 있었거든요. 주말 동안 박철수 부장은 회장 방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부서 내 모든 자료를 재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예상 질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수진, 너도 혹시 회장님이 질문하시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대답을 들은 박철수 부장은 약간 불안해했어요. 이수진이 실수라도 해서 자신이 관리 소홀로 지적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월요일 오후 회사 전체가 회장 방문 준비로 분주했어요. 모든 부서가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이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내일 회장님 오시면 절대 실수하지 마. 괜한 말도 하지 말고 질문 받으면 간단 명료하게만 대답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박철수 부장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마지막으로 김비서와 통화했어요. 내일 아버지 일정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부 방문 시간도요. 네, 아가씨. 오후 2시쯤 기획부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대한전자 본사 15층 기획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이정호 회장의 방문을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 회장님 오시면 인사 먼저 드려.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수진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정호 회장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에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진과 수행원들이 따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철수 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서를 둘러봤어요. 수고들 많습니다. 기획부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이정호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수진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회장님, 저희 부서 현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부장이 앞서 나가며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이정호 회장은 부서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수진의 책상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이정호 회장이 이수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철수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이수진입니다. 신입사원이군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이정호 회장의 질문에 박철수 부장은 순간 망설였어요. 평소 이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이수진 씨, 이곳에서 일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집중됐어요. 박철수 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이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정호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거든요. 인간관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권력의 무서움과 갑질의 실상,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비겁함까지요. 이수진의 대답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철수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이정호 회장이 관심 있다는 듯 말했어요. 이수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2달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매일 모욕을 당했습니다. 불가능한 업무량을 주고 사소한 실수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수진이 잠시 멈췄다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어요.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호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있었어요. 박철수 부장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부장입니다. 이수진의 대답에 모든 시선이 박철수 부장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상태였습니다. 부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정호 회장이 박철수 부장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박철수 부장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이수진이 잠시 멈춘 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의 딸입니다. 사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수진의 마지막 말이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박철수 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수진은 제 막내딸입니다. 박철수 부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철수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정호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박철수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약자를 짓밟는지 말이죠. 이정호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이런 시련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박철수 부장님. 이정호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회장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비서. 이정호 회장이 수행원 중 한 명을 불렀어요. 네, 회장님. 박철수 부장은 오늘자로 해고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 어떤 계열사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부장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한전자에서의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부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정호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기회요? 지난 2달 동안 제 딸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들 중 일부는 박철수 부장을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 이정호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박철수 부장은 결국 보안요원들에 의해 사무실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책상은 그날 오후에 정리되었고 다음 날부터는 텅 빈 책상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은 정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리가 이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수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동료니까요. 이수진의 따뜻한 말에 김 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후 박철수 부장의 빈 책상 자리에는 새로운 부장이 왔어요.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대한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강화했어요. 이수진의 경험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만 진정한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에요. 박철수 부장의 빈 책상은 모든 직원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갑질들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늙은 벨보이한테 왜 아직도 월급을 주는 거야? 당장 이거 짱나요. 그 한마디에 호텔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68살 벨보이의 뺨을 때리고 물까지 끼얹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은 그 늙은 벨보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성호텔 본점 로비는 높은 천장 아래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손님들의 구두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고 프런트 데스크 뒤로는 직원들이 능숙하게 체크인을 처리하고 있었죠. 오후 2시 로비에는 짐을 나르는 벨보이들과 소파에 앉아 커피를 즐기는 투숙객들로 평소처럼 분주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깨진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이 더럽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내 명품 가방을 만져 이 늙은 것이 찰싹 마른 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명품 백을 든 중년 여성의 손바닥이 벨보이 할아버지의 왼쪽 뺨을 정확히 가격한 거였어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2층 라운지에서 내려다보던 손님까지 난간에 몸을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틀어막았고 소파에 앉아있던 외국인 투숙객 부부는 놀라서 커피잔을 떨어뜨렸죠. 벨보이 할아버지는 68쯤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유니폼,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누가 봐도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고도 할아버지는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빨갛게 부어오른 뺨 위로 조용히 손을 가져갔을 뿐이죠.
손님 괜찮으십니까? 손이 아프시진 않으셨는지요?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의 손을 걱정하는 모습에 로비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뭐가 괜찮냐고. 이 늙은이가 끝까지 헛소리야. 여성은 물러서기는커녕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벨보이 카트를 발로 세게 걷어차더니 그 위에 놓여있던 손님 짐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와르 쏟아졌죠. 화장품 파우치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고 고급 쇼핑백 안의 상자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프런트 매니저 당장 나와. 지금 즉시. 여성의 고함에 프런트 데스크 뒤에 있던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 입 닥쳐. 매니저 불러오라고 했잖아. 못 알아들어.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손님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벨보이 동료 2명이 달려와 바닥에 흩어진 짐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 올렸죠.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데 이런 늙은이를 벨보이로 세워놔. 손님들 보기에 창피하게 호텔격이 떨어지잖아.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과시하는 표정이었어요. 내 남편이 이 호텔 부장이야.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잘려. 할아버지는 흩어진 짐을 모두 주워 카트에 다시 올린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니폼 무릎 부분에 묻은 먼지를 조용히 털면서 잠시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어요. 이 호텔이 처음 문을 열던 날에도 저 자리에서 똑같은 빛을 내렸던 샹들리에. 묘하게 그리운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정문 회전문이 돌아가더니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로비를 가로지르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할아버지와 그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여성을 동시에 시야에 담았어요. 남성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표정이 돌처럼 굳더니 주먹을 꽉 쥐었죠. 이를 악문 채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법무팀하고 인사팀장 데리고 지금 즉시 본점으로 와. 전화를 끄는 남성의 눈이 할아버지의 부어오른 뺨 위에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의 고통에 가까웠어요. 시간을 30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후 1시 반 대성호텔 본점 정문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미영, 45살. 대성호텔그룹 호텔사업부 부장 한태준의 아내였죠. 한미영은 호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프런트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프런트에 서 있던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한미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VIP룸 하나 빼줘. 오늘 저녁 6시. 8명. 직원이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VIP룸은 전부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서요. 예약이고 뭐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한태준 부장 아내야. 당장 하나 빼.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부장 이름을 대는 손님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리를 비우라는 요구는 처음이었거든요. 대성호텔그룹이라고 해봐야 부장은 중간관리직에 불과한데 마치 호텔 전체를 소유한 사람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로비 한쪽에서 벨보이 카트를 끌고 오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종구, 68살의 벨보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낡아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단추 하나가 빠진 소매를 접어 올린 모습이 영락없는 퇴직 후 재취업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 로비의 어떤 직원보다도 깊고 편안했어요. 마치 이 공간 자체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요. 손님, 짐 들어드릴까요? 오늘 날이 더우셔서 고생하셨겠습니다. 박종구가 한미영의 쇼핑백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한미영의 눈이 박종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투성이 얼굴, 해진 유니폼 소매. 한미영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죠. 이 손으로 내 가방 만지지 마. 더러워. 한미영이 쇼핑백을 확 빼앗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을 탈탈 털었어요. 주변 손님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호텔은 이런 늙은이도 벨보이를 시켜. 은퇴를 했어야지. 로비에 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종구는 뻗었던 손을 조용히 걷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영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미영은 이미 박종구에게 흥미를 잃었어요. 다시 프런트 직원에게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IP룸 안 빼줄 거야. 내가 직접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까?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상급자를 부르러 갔어요. 한미영은 그 사이에도 로비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성호텔 본점 개관 기념 사진이었는데 20대 청년이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미영은 그 사진을 스치듯 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진 속 청년이 지금 자신의 뒤에서 벨보이 카트를 밀고 있는 할아버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종구는 한미영이 돌아선 뒤 잠시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죠. 벨보이에서 시작해 이 호텔을 짓고 전국 12개 호텔로 키워낸 세월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트를 끌고 조용히 로비를 가로질러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오늘도 묵묵히 손님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영은 프런트 직원이 사라진 뒤에도 참을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명품백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 남편 한태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톱이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짜증 섞인 리듬을 탔죠.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한태준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호텔인데 VIP룸이 다 찼대. 당장 전화해서 하나 빼게 해줘. 지금 회의 중인데 예약 없이 간 거야. 예약이 무슨 예약이야. 당신이 여기 부장이잖아. 빨리 전화해. 한태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3분도 안 돼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태준이 직접 프런트에 압력을 넣은 거였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프런트 직원이 아니라 총지배인 오정식이었어요. 20년 차 호텔리어답게 오정식은 단호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VIP룸은 해외 바이어 단체 예약건입니다. 변경이 어렵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곧 끊어졌어요. 오정식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프런트 직원들에게 원칙대로 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미영은 남편의 무능함에 이를 갈았어요. 부장이라는 직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자존심이 바닥까지 긁힌 거였죠. 로비 소파에 앉은 손님들이 슬슬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장 아내가 왔는데 방 하나 못 빼준다고. 한미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종구가 다른 손님의 짐을 카트에 싣고 로비를 지나가다가 한미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종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일반 연회실은 어떠세요?
VIP룸 못지않게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 한미영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까 자기 가방을 만지려 했던 그 늙은 벨보이가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너한테 누가 물어봤어? 벨보이 주제에 끼어들지 마. 박종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한미영의 분노는 이미 방향을 바꿔 박종구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VIP룸을 못 잡은 굴욕감이 가장 만만해 보이는 상대에게 향한 거였죠. 당신 같은 늙은 벨보이 때문에 이 호텔 격이 떨어지는 거야. 손님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한미영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박종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낡은 유니폼의 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직원 2명이 달려오려 했지만 한미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한미영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이것이 일장에서 보셨던 장면의 전말이었어요. 로비가 얼어붙었고 샹들리에 아래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체크인을 하던 손님들도 펜을 놓고 이쪽을 바라보았죠. 박종구는 뺨을 맞고도 한미영의 손에 잡힌 자신의 유니폼 깃을 내려다봤어요. 40년 전 이 호텔의 첫 번째 벨보이 유니폼을 입던 날이 떠올랐는지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찢어진 깃 사이로 보이는 안주머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대성호텔그룹 창업주 박종구라고 적힌 그 명함을 아는 사람은 이 로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종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손님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한미영이 부장의 아내라는 말에 직원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거든요. 권력 앞에 정의가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영의 광기는 뺨을 때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박종구의 벨보이 카트를 두 손으로 밀어 넘기더니 카트 위에 실려있던 짐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어요. 다른 손님의 여행 가방이 바닥을 구르며 꽤 큰 소리를 냈고 고급 화장품 상자가 열리면서 유리병 하나가 대리석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로비 전체에 퍼졌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이의 귀를 막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다 이 늙은이 때문이야. 벨보이가 손님한테 말대꾸를 해. 한미영은 깨진 향수병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습니다. 박종구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짚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깨진 병 조각에 다른 손님이 다칠까봐 더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한태준이 들어왔어요. 양복상의 단추가 한 개 풀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회의 도중 뛰어나온 게 분명했죠. 한태준은 로비의 풍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짐, 깨진 유리병, 무릎 꿇은 노인 벨보이,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호통을 치는 자기 아내. 상황 파악은 금방이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한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미영은 되려 화를 냈어요. 짓은 무슨 짓이야? 이 늙은 벨보이가 내 명품 가방을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말대꾸까지 했다고. 한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말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5년간 회사를 다니며 겨우 부장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한태준은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한태준은 아내 대신 박종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어르신, 왜 손님을 화나게 만드셨어요?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피해자에게 오히려 잘못을 돌리는 꼴이었으니까요. 박종구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마지막 유리 조각을 집어 올린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삐끗한 듯 잠깐 인상을 썼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이런 꼴로 손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야. 박종구의 사과에 한미영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받아낸 것처럼 턱을 치켜들었죠. 사과는 됐고, 여보, 이 사람 당장 해고시켜. 이런 늙은이가 호텔에 서 있으면 손님들이 기분 나빠서 어떡해. 한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고할 권한은 없었지만 아내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태준은 프런트 데스크 쪽을 향해 걸어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총지배인 좀 불러줘요. 지금 바로. 한미영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 남편이 부장 직급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한 거였죠. 중간 관리직에 불과한 남편의 힘이 이 호텔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미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그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기둥 뒤에 몸을 기댄 채 전화 통화를 끝내고 주먹을 꽉 쥔 상태로 서 있었죠. 그의 눈에는 한미영도 한태준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피 묻은 손가락을 유니폼에 조용히 닫고 있는 박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총지배인 오정식이 로비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로부터 2분 뒤였습니다. 20년차 호텔리어답게 양복은 단정했고 표정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넘어진 벨보이 카트, 그리고 뺨이 부어오른 박종구를 본 순간 오정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가 저절로 악물어지는 걸 간신히 참았죠. 오정식은 이 호텔에서 박종구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뺨이 부어오른 저 할아버지가 이 호텔을 세운 창업주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구 본인이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으니까요. 총지배인, 이 벨보이 당장 해고 처리해. 내 남편 한태준 부장이야. 한미영이 오정식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어요. 오정식은 한미영을 한번 보고 박종구를 한번 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직원의 해고 여부는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사규정이고 뭐고 내 남편이 부장이라고. 부장이면 벨보이 한 명 자르는 건 일도 아니잖아. 오정식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부장이 벨보이를 자른다. 한미영은 자기 남편의 직급이 이 호텔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부장은 중간 관리직이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었거든요. 하물며 지금 해고하라는 그 벨보이가 이 호텔의 창업주라니. 오정식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한미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총지배인마저 자기 말을 안 듣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한미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래도 안 잘라. 한미영이 물잔을 박종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박종구의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을 적시며 유니폼 깃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외국인 손님이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프런트 직원 한 명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어디서 벨보이 주제에 꼿꼿이 서 있어. 박종구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유니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작은 글씨로 대성호텔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이 호텔이 개관했을 때 첫 번째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죠.
37년을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한태주는 아내의 행동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래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신 오정식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오 지배인, 내일 인사조치 각오해. 이건 내가 직접 위에 보고할 거야. 여보, 이 총 지배인도 같이 잘라버려. 부장 말을 무시하는 게 말이 돼. 한미영이 옆에서 부채질을 했어요. 오정식은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고를 하겠다고. 위에. 과연 위가 어디인지 당신이 알기나 하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하는 걸 느꼈어요. 화면을 확인한 순간 오정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 이름 석 글자. 윤석현. 대성호텔그룹 대표이사였어요. 오정식이 전화를 받으러 한 발 물러섰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전화를 끄는 오정식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죠. 오정식은 박종구를 힐끗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식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한미영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끼얹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박종구의 벨보이 카트를 발로 한 번 더 찼어요.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이 상황을 정리할 분이 오고 계십니다. 오정식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곤란한 표정은 사라지고 묘하게 단단한 확신이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영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죠. 뭘 기다려. 빨리 이 영감해고 서류나 처리해. 사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프런트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직원 2명이 재빠르게 로비 양쪽의 출입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의전 준비 동선이었죠. 이 호텔에서 그 수준의 의전이 가동되는 건 딱 한 사람이 올 때뿐이었어요. 한태준이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로비 보안 요원들이 자세를 바로잡고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카운터 위를 재빠르게 정돈했고 벨보이들은 일제히 정문 쪽을 향해 줄을 섰습니다. 한태준은 15년간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의전 준비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작년에 대표이사가 해외 투자자를 데리고 왔을 때였죠. 여보, 잠깐만. 뭔가 이상해. 한태준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한미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뭐가 이상해? 무슨 VIP가 오나 보지. 그것보다 빨리 이 늙은이 처리부터 해.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 밖 차량 진입로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로비 안까지 낮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의 경호원 8명이 먼저 내려 로비 양쪽에 도열했어요. 마치 군인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정문부터 로비 중앙까지 일렬로 섰죠. 경호원 한 명 한 명의 체격이 보통 남자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선글라스 너머로 로비 전체를 훑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가 오기에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건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한미영도 눈이 동그래져서 정문 쪽을 바라봤죠. 불쾌함은 잠시 잊고 호기심이 앞선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오나 보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경호원들의 흉장에 새겨진 마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대성그룹 본사 직속 경호팀. 이 마크를 달고 움직이는 경호 인력은 오직 한 사람, 대표이사를 위해서만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한태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구두가 먼저 바닥에 닿았고 이어서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 2명이 양쪽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죠.
남성이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오는 동안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한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의 얼굴을 이번 분기 화상회의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도 압도적이었던 그 존재감이 지금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석현 대표님. 한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진 걸 보고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자신이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은 그 늙은 벨보이와 지금 걸어오고 있는 저 남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석현 대표가 로비에 발을 들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대리석 바닥 위를 걸어오는 그의 구두 소리만이 로비에 울렸어요.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총지배인 오정식은 정문 앞에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방금까지 소란을 피우던 로비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윤석현은 오정식도 프런트 직원들도 한미영 부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로비 한쪽에 서 있는 박종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유니폼에 부어오른 뺨, 피가 맺힌 손가락. 40년 넘게 이 호텔을 지켜온 사람이 이런 꼴이 되어 있었어요. 윤석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박종구 앞에 선 윤석현은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로비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미영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나? 이 늙은 벨보이한테. 한미영은 귀를 의심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고, 석현아. 별일 아닌데 뭘 여기까지 왔어. 박종구가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랜 후배에게 안부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였습니다. 윤석현은 고개를 들어 박종구의 부어오른 뺨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이러신 겁니까? 윤석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톤이었어요. 오정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쪽에 계신 한미영 사모님이 하신 겁니다. 호텔 사업부 한태준 부장의 부인이시죠. 뺨을 때리시고 물을 끼얹으셨습니다. 한미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라고. 이 사람이 대성호텔그룹 대표이사. 남편의 직장 최고 수장. 남편이 15년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이 늙은 벨보이에게 회장님이라고 허리를 숙인 거였죠. 한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저 사람이 왜 회장님이에요? 벨보이잖아.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정식이 로비 전체에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대성호텔그룹 창업주이시자 선대 회장이신 박종구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사모님이 서 계신 이 호텔을 포함해서 전국 12개 호텔을 직접 세우신 분이시죠. 오정식이 로비벽에 걸린 개관 기념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20대 청년이 가위를 들고 서 있는 사진. 그 청년이 4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 젖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박종구였어요. 회장님께서는 경영권을 윤 대표님께 넘기시고도 이 호텔이 좋아서 벨보이로 돌아오신 겁니다. 사모님께서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으신 분이 바로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한미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허벅지가 덜덜 떨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한태준은 이미 다리가 풀려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까 그 벨보이 할아버지가 이 호텔 창업주였다고. 저 여자가 호텔 주인을 때린 거라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아까 영상을 찍던 외국인 손님은 입을 벌린 채 카메라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죠.
윤석현은 아직 박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키워주고 이 자리에 앉혀준 은인이 모욕당한 현장을 목격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윤석현이 천천히 한미영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까까지 박종구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눈이었어요. 로비의 온도가 몇 도 내려간 것 같았죠. 한미영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아까까지 호텔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바닥까지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 뵙고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석현은 한미영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옆에 서 있는 한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태준은 벽에 기댄 채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죠. 한태준 부장. 한태준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통지서는 오늘 중으로 인사팀에서 발송할 겁니다. 한태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5년. 말단 사원부터 부장까지 올라오는데 15년이 걸렸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미영이 울부짖으며 윤석현의 바짓단을 잡았어요. 대표님 제발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사모님이 저지른 일의 책임은 사모님과 부장 모두에게 있습니다. 본인 아내가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걸 옆에서 보고도 방관했으니까요. 윤석현의 어조는 감정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차라리 화를 냈으면 매달려 보리라도 할 텐데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영은 방향을 바꿔 박종구에게 기어갔어요. 무릎으로 대리석 바닥을 끌며 다가가 박종구의 유니폼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눈이 있어도 못 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종구는 한미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40년간 호텔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노인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박종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호텔을 벨보이부터 시작해서 지었어요. 청소부로도 일했고 프런트에서 밤을 새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종구의 목소리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나오는 말투였어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한미영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한미영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오열했어요. 한태준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지만 돌아오는 건 로비의 차가운 정막뿐이었죠. 윤석현이 오정식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지배인, 오늘 CCTV 영상 전부 확보해서 법무팀에 넘겨 폭행과 모욕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오정식이 고개를 숙이며 즉시 지시를 따랐어요. 한미영 부부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로비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까 당당하게 밟고 들어왔던 그 회전문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석현이 박종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병원부터 가시자고 권했어요. 뺨이 꽤 부어 있었거든요. 박종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넘어져 있던 벨보이 카트를 직접 세우고 바퀴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젖은 유니폼을 가다듬으며 평소처럼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님 짐이 아직 2층에 남아있거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숙객들도 합류했죠. 박종구는 박수 소리에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40년 전 이 로비에 처음 섰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짓고는 다시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진짜 품격은 직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였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